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라면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2023년 상반기 말 하반기 초 정도로 생각한다면 내년도의 하반기 그때에 이제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성장주 비중을 좀 낮추고 가치주 비중을 좀 높인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적당하다. 이번엔 또 우리 시장을 억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다 보니 이게 금리 인상, 사실 이제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잖아요. 금리 네. 인상이 긴축이니까 이 긴축이 좀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주가에 되게 도움이 된다. 예,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일단 요 금리 인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우선은 이번이 금리 인상 스케줄로 보거나 얼마나 빨리 올릴 건지 언제 올릴 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게 이번 인플레이션은 전 사이클보다는 높다. 이건 이미 우리가 벌써 답을 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전 사이클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 2015년 말이죠. 그리고 테이퍼링을 실시했던 게 2013년 말이니까 2년 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13년 말부터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3년에 걸쳐서 2.25%를 올렸어요. 그러면 총 테이퍼링을 시작해서부터 금리가 꼭지로 올라갈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장은 그 5년 동안에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라면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사이클은 그때보다는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전 두 번 사이클, 즉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와 그 다음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낮을 거다. 그러니까 더디게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딱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캐펙스 나누기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비 투자가 매출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가 설비 투자가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피크죠. 네. 거의 9%, 8%대 후반입니다. 이게 닷컴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과잉 설비가 들어가고 원자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죠. 고정자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나 보통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때도 그랬죠. 네. 그다음에 또 2008년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거의 똑같은 고점. 그러니까 이때도 금리를 빨리 올렸어요. 그런데 언제죠? 요때. 금리가 올라갈 때인데 금리를 올리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3년, 테이퍼링 2년, 5년 걸렸잖아요. 왜? 투자가 보시면 이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잖아요. 과잉 투자가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딱 2011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때와 이때보다는 늦겠죠. 그래서 우리는 게다가 또 이제 설비 투자 부분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 번의 사이클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그 중간쯤으로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세 번의 예를 보면서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입니다. 미 연준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5.5%이던 금리를 4.75까지 0.75%를 확 내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예. 뭐 코로나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이 날아갔죠. 98년부터 언제까지? 2000년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거죠. 그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99년도에 보시면은 4.75에서 여기까지입니다. 4번 올린 건가요? 5.75까지 1%포인트 올릴 때까지는 시장이 미쳐버렸어요. 0.25씩 4번. 네. 그쵸? 보시면 시장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됐죠. 그 구간에 S&P는 70% 튀었고 나스닥은 예, 거의 뭐 야, 미쳐버렸죠. 이게 닷컴 버블입니다. 이게 닷컴 버블이죠. 예. 그래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다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데 아니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야. 왜? 인터넷이 들어왔으니까. 인터넷은 디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야. 게다가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중국이 투자를 막 늘리니까 중국은 디플레이션 엑스포터야. 요즘에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엑스포터야. 예. 그러니까 수출국이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어요. 거품이었습니다. 거품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와 비교해 보면 만약에 지금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1% 올릴 때까지 나스닥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던 때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어떤 흐름이었는지는 봐야죠. 네. 보시면 이때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스닥 사야 되고 반도체를 왕창 들고 가야 되고 바이오를 왕창 들고 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뭐 S&P 소매 판매,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은행주, 뭐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그래서 그때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계속 성장주 위주로 들고 가야 되고 가치주는 안 들고 가야 되겠죠. 뭐 조금만 들고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때보다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시죠. 2008년 고점 찍었었을 때 보시면 이때는 정말 빨리 올렸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딱 2년 동안에 4.25를 올립니다. 야, 엄청 올렸네. 예. 그러니까 1년에 2% 넘게 올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분기마다 0.5%씩 올렸다는 거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가 막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 이건 빨리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조정. S&P가 7%대, 나스닥이 거의 18%대 조정을 받고 나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S&P가 46% 올랐고, 그죠? 나스닥이 61% 올랐습니다. 둘 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섹터가 뭐였냐? 이때는. 재밌죠? 신흥국. 우리나라가 4년 반 동안 올랐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신흥국이 251%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151%나 올랐고, 석유 관련된 종목이 122%나 올랐죠. 금융주가 100% 올랐어요. 원자재가 거의 100% 올랐어요. 그런데 반도체나 뭐 밑에 보시면 IT나 바이오나 이런 쪽은 절반. 그러니까 이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뭐 포철 사고, 뭐 원자재 관련주 사고, 흔히 말하는 가치주를 왕창 지금 들고 가야 되고 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성장주는 다 버려야 된다.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낮을 거고 이때보다는 그런 쪽으로 과열은 아닐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정말 이 골디락스였던 마지막을 보시면 2013년에 금리를 죄송합니다. 테이퍼링을 했어요. 네. 그리고 2년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천천히 3년에 거쳐서
2.25%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테이퍼링 가지고 요만큼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리고 금리 올리기 전에 요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쳐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6.7%, 60% 오르고 19% 빠지고 또 93% 오르고. 그럼 이걸 보고 있으면 지금 테이퍼링 이슈 가지고 뺐으니까 이제부터 또 올라야죠. 이제 지금 요게 들어오는 거죠. 요게. 이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부터 요 정도의 조정이 또 오겠죠. 네, 그렇죠. 내년도. 뭐 아마 내년도 한 발표하는 순간. 예, 2, 4분기 뭐 요 3, 4분기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 올리기 전에. 예, 올리기 전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2016년 15년 말에 올렸잖아요. 네. 그죠? 발표를 했죠. 보시면은 2016년 말이 어디입니까? 15년 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시면 2015년부터 요 6개월 정도 빠졌는데 금리를 올리기 전 6개월과 금리 올리기 시작한 그때 약간 사이에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내년 연말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년도 상반기 말부터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때까지 올라가고 그때부터 근데 저는 금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사이클이 테이퍼링 실시하고 2년 뒤부터 올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좀 빨라질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1년일 거냐 아니면 1년 반일 거냐 2년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이 아니라 1년 반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2023년 상반기 말 하반기 초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전 6개월이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도의 하반기, 뭐 3, 4분기, 뭐 이 정도, 그때에 이제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그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제일 큰 장이 온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슈로 하락한 후의 반등 구간은 예, 상당히 정말 크게 세다는 간다. 거죠. 예. 이때가 엄청 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뭘 사야 되냐? 이때는 보시면 뭐가 올랐냐? 반도체, 태양광, IT, 바이오, 헬스케어. 반대로 밑에 보시면 신흥국, 석유, 원자재.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반대로 가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대체 어디하고 비교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딱 그래도 성장주인데 가치주 비중은 좀 더 높여야 된다. 왜? 인플레이션이 더 세니까. 그죠? 요거보다는 성장주 비중을 좀 낮추고 가치주 비중을 좀 높인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적당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장주의 비중을 한 60%에서 70% 가져가고 60에서 예, 70. 가치주의 비중을 30%에서 40% 가져가고 옛날 이 사이클 때는요 저는 다 성장주 거의 90% 성장주 얘기를 맨날 해드렸다면 그것보다는 낮춰서 가치주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3번의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 흐름을 보면 분명히 이제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저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거는 지금은 너무 이제 이미 쫙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그 충격을 받았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글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밸류에이션이고, 예. 그거는 언제부터 올랐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경제라는 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그 얼마를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물건을 살 때 30년 전에 이게 얼마였겠어요. 그렇죠. 저렴했겠죠. 예.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시점에서 싸냐 비싸냐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항상 모델링을 돌려서 판단을 하는데 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저 숫자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뭐 뭐 상승 어떤 여력이라는 게 있죠. 아,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면 네. 요렇게 보시면 자, 뭐 얼마 전에 최근에 뭐 어떤 분이 2008년 금융 위기를 예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2006년도에 2008년 금융 위기 터질 거라고 얘기하다가 어쨌든 뭐 회사를 좀 그만뒀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에 요 숫자들이 이 숫자들이 마이너스 20%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토탈리.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꼈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거품이 안 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다. 왜냐면 많은 분들은 지금 나스닥 다우 지금 엄청난 버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저 숫자가 마이너스 20%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지금 왕창 거품 켰으니까 당장 파세요라고 그러고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끝없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2006년도에 그 유동성만 가지고 2008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으나 2008년도에 대폭락장이 적어도 35% 이상의 큰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7년도 것도 계속 갔으니까. 근데 그때의 숫자가 저 숫자들이 마이너스 20%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계속 이건 매주 책값을 하는 건데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저 숫자가 10%에서 20%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이유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저 숫자들이 꺾여 내려오기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ROE가 앞으로 꺾여야 되는데 이제 ROE가 꺾인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은 감당 가능한 정도의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2008년, 2011년 이때처럼 확 미쳐버렸다. 이렇게 되면 영업 마진율이 지금은 미국의 S&P 500의 영업 마진율이 13.1%예요. 3분기가 12.1%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12%대라는 건 역대 최고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한 단계 더 확 올라가요. 유가가 $100로 올라가고 모든 비용이 왕창 늘어나는데 소매 판매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3% 내지 4% 정도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 마진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ROE가 지금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ROE 예상치 있잖아요. 19.9% 평균인데 이게 선진국입니다. 네. 20% 평균인데 저게 10%로 확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20 몇 프로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10% 정도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 모델링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느끼지만 이 정도의 코스트 올라간 거 가지고 영업 마진율이 박살이 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네. 요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전에도 경험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 정답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테이퍼링이 되고 금리 인상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 해도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은 있겠으나 결국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똑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 폭이 얼마나 강할지 이거는 몰라도. 그렇죠. 근데 아까 2023년 그리고 그로부터 한 6개월 전서부터 이렇게 좀 뭔가 조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셨는데 네. 요즘 좀 시기가 단축이 돼서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6개월 전 선행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현상 이게 그거를 일찍 오지 않을까요? 네, 그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게 모겐스탠이죠.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같이 묶어서 왜냐하면 금리 인상일 때 한 20%의 조정이 왔으니까 금리 인상이 오면 20%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때와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거다.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 과거에도 보면 금리 인상을 했다 그래서 시장이 왕창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적만 버텨준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3, 4분기는 당연히 버텨주는데
4, 4분기 갔어요. 근데 지금의 원자재 가격 대비해서 4, 4분기에 지금 또 20% 올랐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20%의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집어넣고 영업 마진율을 구해보고 해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더 빠질까, 시장이 대세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라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 걱정들을 하시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그것을 반영을 하고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약하게 나오고 예상보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고 예상보다 지금 현재가 과거의 골디락스 구간 쪽과 더 닮았지 과거의 산업재 버블과 닷컴 버블 때와 덜 닮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탄력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은 워낙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구하시면서 이제 확신을 하고 계시니까 예,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마음은 든든해지는데 네. 하여튼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네. 계속 체크업을 해야죠. 예, 체크업을 하시고 만에 하나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또 바로 좀 즉각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당연하죠. 저는 고객의 돈을 운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이 모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델은 숫자의 전망치가 바뀌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항상 제 투자 레터에 집어넣어요. 만약에 숫자가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